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데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땐 주로 땡땡의 이소은 과장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유부녀라는 말이 영 입에 붙질 않네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 유부녀가 맞긴 맞죠. 제가 유부녀라고 서두를 시작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하루 대부분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시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 흉을 보거나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런 채널에까지 사연을 올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제 형님과 동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은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누군들 안 그러겠냐마는 저는 유독 기복이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먹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적인 고민이 많았지만 그보다는 사실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기복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재원이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아버지가 해외로 발령받으시면서 가족 모두 함께 따라가게 되었지요. 아직 제대로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생활하느라 그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까지 당해서 저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지요. 돌이켜보면 그땐 부모님께 참 못할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잡게 된 건 운동을 시작하면서였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글도 몰라서 학교에서 겉돌기만 한 제게 그곳 선생님 한 분이 운동을 권해주셨거든요. 당시에는 많이 생소한 운동이었는데 제게는 잘 맞았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라 잡생각도 떨쳐버릴 수 있었죠. 실제로 소질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욱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지역에서 같은 나이대의 선수 중에선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잘하게 되니 친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말도 배우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지요. 하지만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다 싶은 순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당시 부모님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셔서 좀 부랴부랴 준비하고 귀국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마냥 기뻤습니다. 외국 생활에 적응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만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음식도 많이 생각났고요. 하지만 막상 귀국하고 나니 이번엔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분방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한국 학교에 오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도 선뜻 가까이 다가와 주지 않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곳에도 제가 하던 운동부가 있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처럼 다시 운동에 집중했지요. 그러던 중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날도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야 평소에도 늦게 들어오시는 편이었지만 전업주부인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잠깐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집이 좀 휑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도 않고요. 그렇게 얼마간 있으니까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제 유년 시절은 무너졌습니다. 분명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던 부모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니 도무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며 기타 다른 절차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저는 그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모셔진 관이 나가고 장례식이 모두 끝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것뿐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않았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방구석에 쑤셔박혀 멍하니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을 보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잃은 저도 저지만 새파랗게 젊은 자식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저도 자식을 키우며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네요. 그런 마음이셨는데도 두 분은 저를 고스란히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곧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까지는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고등학교는 나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자 살자 공부했습니다. 예전 TV 드라마나 라디오 드라마 같은 데선 검정고시가 쉬운 것처럼 나오는데 막상 제가 공부해보니 전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학교 말까지 외국에서 다녔고 그마저도 운동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해서 따라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다시 뭐라도 해보는 게 어디냐며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었지요. 검정고시를 패스한 후로는 곧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실 그땐 뭔가 되겠다거나 하다못해 돈을 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우셨는지 어찌어찌 일자리를 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중간한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는데 고작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두 분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꿈도 기대도 없이 들어간 회사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었어요. 할 일은 많지만 사람은 없고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은 적은 그런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악조건이 제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서투르기 마련인데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저는 오죽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일을 배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화장실 한 번 갈 틈이 없었으니 우울할 생각 같은 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대충 꾸미고 회사에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 골아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말끔해졌죠. 그동안 사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거든요. 사고를 쳐도 어지간한 일들은 다 이해해 주셨고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일을 많이 배우라며 자신들이 아는 건 전부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제가 받은 월급을 생각해보면 쥐꼬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으니 적은 월급 받고 일은 더 많이 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이었지만 당시의 제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쯤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일이 손에 익더군요. 신입사원은 들어오지 않았으니 여전히 제가 막내였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시작했던 격리일부터 생산관리, 심지어 영업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되자 사장님께서도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고 믿는 만큼 책임 있는 일도 맡겨주셨지요. 그때쯤 되자 슬슬 일 자체가 재밌어졌습니다. 어차피 월급은 첫 달부터 받는 족족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 갖다 드려서 돈 더 벌고 덜 벌고는
제게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눈에 띄게 오르고 사장님께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니 왠지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회사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평가는 더 올라가고 그에 따라 월급과 직위도 올라갔지요.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는 제법 비싼 선물도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열심히 일했죠. 어느새 저는 회사의 핵심 직원이 되어 어지간한 일들은 전부 제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을 때였어요. 나이는 찼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니 하나둘씩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선은 무슨 선이냐며 거절했는데 들어오는 선자리가 점점 늘어나기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도 그맘때쯤엔 좀 많이 나빠지셔서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대여섯 명 정도 만난 끝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만 딱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고 마음이 넉넉했다는 거지요. 선자리에 나가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제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했으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이야기까지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걸 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학력과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면 열이면 열 모두 드러내놓고 티를 내지는 않아도 싫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팔자 사나운 여자 만나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불행만 겪으셨지만 앞으로는 행복할 테니까요. 기껏 불행을 다 지나놓고 남은 행복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글쎄요. 제게 행복한 날이 올까요? 올 겁니다. 분명히요. 남편은 그저 말뿐인 이야기에 강한 의지를 담아 말했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제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내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의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30도 안 됐지만 남편은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편의 인상이 선하다며 너무나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갖은 고생 다 이겨내고도 잘 컸다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절 사랑해 주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치 딸처럼 아껴주셨지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 편하기만 한 일이 있을까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시부모님께서 저를 아껴주시니 엉뚱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형님과 동서였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위로 형님 한 분,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결혼은 남편이 가장 늦게 해서 제가 제일 나중에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형님도 동서도 둘 다 무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모를 수도 있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신문 기사도 잘 봐야 해. 거기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마침 부엌에 형님과 동서가 뭔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요? 그게 무슨 얘긴데요, 형님? 아, 뭐 그런 게 있어. 동서는 들어도 모를 거야. 사실 제가 조금 어거지로 끼어들려고 했던 건 있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대꾸를 하니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님이나 동서나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고 싶었으니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동서의 말은 형님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저 형님, 정말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셨어요? 네, 결혼 전에 얘기 듣지 않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저희 또래 고조를 검정고시로 따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검정고시 출신이었어요? 세상에, 검정고시가 별건가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긴 뭐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죠. 근데 형님, 그럼 형님은 제2외국어 같은 건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런 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난데없이 제2외국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과 동서 모두 불어불문학과를 나왔던 거지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무슨 화장품 이름이나 읽으면 모를까 평소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프랑스어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불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이건 그냥 텃세인데 방법이 하도 황당하고 유치해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친한 척 해봐야 끼워줄 마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혀를 꼬부리며 불어로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을 두고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형님과 동서는 저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 학력을 두고 내내 비웃었습니다. 고졸은 이런 거 말해줘도 모른다는 둥,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는 둥, 제가 안 듣는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물론 더 많이 배우는 게 못 배운 것보다야 좋겠죠. 하지만 대학에 못 갔어도 세상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선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지금은 집에서 남편 월급만 바라보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걸로 따지면 전업주부인 두 사람보다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100배, 1000배 더 많이 알겠죠. 하지만 괜히 그런 같지도 않은 일로 왈가왈부하는 게 싫어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형님과 동서가 제게 텃세를 부린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착한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눈치챈 건 아니었고 제가 따로 얘기를 했죠. 내 딴에는 친해져 보려고 다가갔는데 난데없이 검정고시 얘기를 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저보고 얼른 가라는 것처럼 프랑스어로 대화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방법이 너무 유치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저처럼 괜히 식구들과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해서 명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쪽 식구들과는 함께 있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좀 철없는 형님과 동서의 일을 제외하면 다른 일은 정말 술술 풀려나갔어요. 남편이야 워낙 우직하고 꾸준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가 확고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과는 회사가 달랐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어서 월급도 많았고 무엇보다 회사가 탄탄했죠. 반면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온 계약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전에는 공장을 돌려도 물건이 남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도 제 노고를 인정해 주셨어요. 학력도 고졸이고 나이도 젊은 저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신 겁니다. 이대리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이만큼 못 컸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사장님. 아무것도 없는 절 받아주시고 이만큼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신 사장님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대리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니 나무랄 데가 없구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이대리 과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어. 네? 과장이요? 그래. 사실 이대리, 이제는 이 과장이지. 이 과장이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애쓴 거 생각하면 사장 자리도 주고 싶을 정도인데 그건 내가 해야 하니 지금은 과장으로 봐줘.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니 해도 직장 생활에서 최고의 보상은 월급과 승진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노력해도 승진은커녕 좌천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대기업 직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모자라지만 월급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거래처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일 하나를 할 때도 권한이 늘어나니 책임감도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남편도 늘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결혼 초와는 달리 모은 돈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러자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은근히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흔쾌히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저는 꼭 제 아이를 낳아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은 곧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명절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명절이야 매년 오는 거고 그게 뭐라고 아이 갖는 것도 못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은 다 피할 수 있어도 명절만큼은 형님과 동서를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일 게 뻔한데 괜히 그런 시기에 맞춰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명절만 지나고 바로 아이를 갖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이 풀리려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풀리더군요.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 시댁은 굳이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이기는 하는데 큰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셔서 일정이 늘 오락가락했고 작은 집도 해외 출장이 잦아서 모일 때보다 못 모일 때가 더 많았다더군요. 물론 일이야 남자들이 하는 거고 전업주부인 형님과 동서는 집에 있었지만 남편이 못 간다는 핑계로 안 오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거였어요. 이번 명절도 역시나 아주버님이나 서방님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아주버님은 명절이 대목이라 옴짝달싹 못하셨고 서방님도 서방님대로 일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당연히 형님과 동서도 못 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못 오는 게 아니었어요. 명절이 되기 일주일 전쯤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지요. 형님이 무슨 일이세요? 동서, 이번 연휴 전날에 뭐 해? 저요? 저야 회사 나가죠. 그래? 그럼 혹시 그날 우리 차 좀 태워줄 수 없을까? 네? 차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우리라니요? 누가 또 있어요? 그게 나랑 막내 동서랑 해외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짐이 좀 많아서 동서가 좀 태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어휴, 마음 같아서야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고 동서인데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날은 저도 명절 전날이라 회사에서 할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기는 했어도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차를 가지고 형님 댁으로 가니
무슨 중학생도 넣을 만큼 커다란 가방을 가진 여자 둘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형님과 동서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트렁크에 짐을 우겨넣고 두 사람을 태워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디 가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은 바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동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시댁에서 말 나오기만 해봐. 다 동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제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두 분 이번 명절에 안 온다는 거 시부모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야 자기 생각이지? 하여튼 우리도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더 알려고 하지 마. 태워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막상 차에 타니 사람이 돌변하더군요. 별뜻 없이 묻는 말인데도 나를 세우는 건 예사였고 뒷좌석에 떡하니 두 사람이 앉아서 저를 무시하는 듯 또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진짜 바보도 아니고 누가 봐도 남편들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몰래 놀러 가는 게 보이는데 그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태워주기로 한 거 사람 좀 밉다고 다리 한가운데 버려버릴 수는 없으니 공항까지 태워주긴 태워줬죠. 도대체 가방에 뭘 그렇게 많이 넣은 건지 낑낑대며 짐을 내려줬더니 그때부터 또 난리였습니다. 이제 됐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동서, 가긴 어딜 가? 설마 우리끼리 이 짐을 들고 수속 밟고 하란 뜻이야? 얼른 주차하고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도대체 이 여자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무슨 하인 부리듯 저를 부리려고 하는데 나중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내일 시댁에 가서 남편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다 일러 바쳐주마 라고 생각하면서 노련한 영업사원답게 겉으로는 그런 내색 없이 적당히 돕는 척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맡겼던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까지 마친 두 사람이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훤칠한 키에 피부도 하얀 파란 눈의 서양 남자가 저를 보더니 무슨 이상가족 만난 사람처럼 달려와 제 손을 잡더니 제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프랑스어로 막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형님과 동서는 처음엔 당황해서 놀라더니 남자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을 듣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두 사람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가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살았던 나라는 벨기에였는데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 개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중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에 살았는데 처음엔 말도 어렵고 문화도 너무 달라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펜싱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점차 적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나중엔 지역 대표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때의 저를 기억하고 찾아온 일종의 팬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 팬이라며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묻는 남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때는 고통스러운 시절이라고 생각했고 그마저도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얼굴도 몰랐던 파란 눈의 신사부는 저를 기억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남자한테 지난 시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참 안타깝다며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제 앞날을 축복까지 하면서 떠났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었죠. 그렇게 난데없이 서양인을 만나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고 나서 보니 제 뒤에 벙찐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형님과 동서가 있더라고요. 동서 프랑스어 할 줄 알았어?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어렸을 때 벨기에에서 살았었어요. 거기서 펜싱 선수였거든요. 벨기에? 벨기에는 벨기에어 쓰는 거 아니야? 아이 참, 형님도
벨기에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긴 지역별로 네덜란드어랑 독일어랑 프랑스어 쓰는 지역이 있어요. 공용어는 프랑스어를 쓰고요. 형님, 대학도 다니셨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동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 다 알아들었던 거야? 어떤 얘기요? 뭐, 오늘 날씨 좋다 뭐, 그런 얘기요? 저야 두 사람이 프랑스어 할 줄 안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두 분이 저 빼놓고 날씨 얘기들은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두 분 무슨 기상청 관계자들이세요? 그게, 그것만 들었어? 무슨 말을 또, 아, 못 배운 년이라 못 알아듣는다고 하셨던 거요? 그거 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전 그런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제가 두 사람이 프랑스어로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은 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무슨 유치원 애들이나 쓸 법한 말을 대화랍시고 두 사람이 하는데 진짜 이건 뭐 화낼 기운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있는 척 하고 싶을까, 나한테 텃세 부리고 싶을까 심술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하필 제 팬이라는 서양인 덕분에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먹이게 됐던 거죠. 제가 프랑스어를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창하게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님과 동서는 새파랗다 못해 바람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질려버리더군요. 왜 그렇게 서 계세요? 곧 비행기 출발할 텐데 얼른 가셔야죠.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은 새빨개진 얼굴로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전날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죠. 다 떠나서 워낙 웃긴 얘기였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부모님께서도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의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셨던 아주버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시댁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예? 집사람이 어딜 갔다고요? 비행기표 보니까 태국인 것 같던데요? 아주버님은 모르셨어요? 나한테는 친정 며칠 다녀온다고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이놈의 여편네, 남편은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쳐놓고 외국으로 놀러를 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주버님한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식구가 두 사람이 해외로 놀러 간 걸 알게 되었지요. 뭐 사실 반쯤은 그럴 생각이었으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명절 끝나고 여행 갔다 돌아온 형님과 동선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외출 금지는 물론이고 경제권도 빼앗겨서 생활비를 받아 쓰는 처지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뭐 다 자업자득이죠 뭐. 어쨌든 명절 때 있었던 일 이후로 형님과 동서는 조용합니다. 사회 경험으로 치면 제가 훨씬 더 많고 그나마 자존심이랍시고 내세우던 프랑스어는 저한테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거기다 명절 때 남편들이 바빠도 꼬박꼬박 시댁에 오게 되었으니 와서는 아주 죽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왠지 고소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시댁에서 기 좀 펴고 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